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환갑된 할줌마예요. 아줌마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하고 할머니라 불리긴 싫어서 할줌마라고 했네요. 얼마 전 독립해서 혼자 살던 30대 딸내미와 살림을 합쳐 함께 살고 있어요. 딸내미가 노처녀가 되기 전에 빨리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외동딸마저 시집 가버리면 완전히 홀로 남을 테니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지난 60여 년간 그렇게 사람한테 대이고도 또 사람이 그리운 걸 보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봅니다. 수십 년 전 한 점쟁이가 제 사주팔자를 보더니 내 양쪽 어깨 위에 귀신 2마리가 다 떨어지려면 환갑이나 돼야 한다고 그러던데 그 말이 딱 맞았네요. 얼마 전에 영감을 보내고 나니 이제야 양쪽 어깨가 홀가분해짐을 느낍니다. 생각난 김에 사주팔자나 한번 더 보러 가야겠네요. 은근히 맞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서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꼭 100살까지 꽉 채워 살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앞으로의 내 인생이 궁금해집니다. 그동안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것도 어려워서 이 나이 먹도록 취미생활 하나 없이 살았는데 동네 문화원이라도 다니면서 구미에 맞는 활동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저의 적적함을 이해하실 거예요. 사는 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30대부터 목류병 약이며 불면증 약, 우울증 약을 달고 살았는데 말썽쟁이 남편이 떠나가고 나니 그 약을 싹 다 끊어도 잠이 잘 오더군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예전 TV에서 시골 마을 홀로 사는 할머니들 모아놓고 인터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딱 그 짝이라니깐요. 리포터가 할머님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 게 어떠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할머님들께서 어떻긴 뭐가 어때? 밥 안 해도 되고 편하고 좋지 뭐. 너무 유쾌하신 분들이죠. 저도 평생 사치만 부리고 온갖 말썽만 부리다 저 세상으로 떠난 남편이 하늘나라로 간 기념으로 제 인생을 한번 정리해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제가 홀가분해하는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기억하던 순간부터 계속 포장마차를 운영하셨어요. 덥고 춥고 바람 불고 비 오고 눈 오고 해도 외동딸인 저 하나 먹여 살리기 위해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서야 했죠. 하지만 직살나게 고생해서 번 돈은 거의 아빠 술값으로 들어갔어요. 엄마가 주지 않으려 발버둥 쳐도 아빠가 힘으로 그날 번 돈을 싹 다 뺏어가곤 했죠. 돈을 안 주면 포장마차를 다 때려 부수기 일쑤였으니 더러워서 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 놀던 양아치나 조폭들도 그렇게 모질게는 안 뺏어가던데 아빠라는 인간이 참 남보다 못한 사람이었죠. 아빠가 한바탕 깽판을 부리고 갈 때면 엄만 엉엉 울며 깨진 그릇들을 치우곤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참 미어집니다. 제가 조금만 더 컸어도 날강도처럼 돈을 뺏어가던 아빠를 저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엄마와 함께 실컷 울어주는 것뿐이었죠. 그렇게 고생만 하던 엄마는 덜컥 결핵에 걸리고 말았어요. 지금은 결핵 환자가 거의 없지만 그때만 해도 못 사는 사람들 중 결핵이나 폐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피를 한 바가지씩 토하던 엄마는 어느 날 픽 쓰러져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목격한 저는 구급차를 부르고 난리를 쳤지만 엄마는 깨어나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죠. 그게 다 아빠 탓인 것만 같았어요. 아빠에 대한 분노가 눈덩이처럼 커졌죠. 아빠는 밖으로만 도느라 정신이 팔려 엄마가 돌아가신 줄도 모르더군요. 어느 날 술에 거하게 취해 집에 들어온 아빠가 엄마를 찾았어요.
또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였죠. 소진 엄마 어딨어? 이 옆엔 내가 포장마차도 때려치고 어디 간 거야? 집에서 자고 있나? 오늘은 기분 좋게 한잔하고 왔는데 내일 술 마실 돈이 없네. 어이, 돈 좀 내놔봐. 소진 엄마! 방 안에 우두커니 혼자 있다가 아빠의 저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들으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아빠, 엄마 죽었어. 다 아빠 때문이야.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건 다 아빠 탓이라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소진아? 네 엄마가 왜 죽어? 확실한 거야? 네 엄마 죽은 거 확실하냐고. 그래, 확실해. 자, 여기 엄마 유골이야. 이제 믿겠어? 엄마는 아빠 때문에 추운 데서 개고생만 하다가 결핵으로 돌아가셨어. 불쌍한 우리 엄마 살려내. 전 아빠에게 엄마의 유골이 담긴 단지를 보여주었어요. 아빠는 그 단지를 꼭 끌어안고 방 안에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하시더군요. 아이고, 여보, 미안해. 죄송해요. 버러지 같은 남편 만나서 생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버렸구만.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왜 당신이 가버려. 나 당신 없이 못 사는데 어떻게 날 버리고 이리도 매정하게 가버릴 수 있는가, 이 사람아. 이 야속한 사람아. 전 어이가 없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쳐도 유분수지. 엄마를 죽게 한 사람이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던 저에겐 아빠의 저런 행동이 쇼처럼 느껴지더군요. 우리 딸한테도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이제 아빠한테 네가 전부야. 앞으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테니 그동안 못나게 군 거 다 잊어다오. 용서해 주길 바란다, 소진아. 전 아빠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의 나이였지만 저 혼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아빠를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아빠는 정말 180도 달라지더군요. 완전히 딴 사람 같았죠. 힘든 일은 해본 적도 없던 아빠가 막노동판에 가서 일당을 벌어오고 집안 살림까지 하셨어요. 절 위해 요리도 해주시고 제 숙제며 준비물까지 챙겨주시더군요. 이런 아빠의 모습이 너무 어색했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고마웠어요. 아빠는 막노동판에서 힘들게 일하시느라 여기저기 파스를 붙이고 사셨죠.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오셨다는 걸 동네 골목에 퍼지는 파스 냄새로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아빠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대학을 가기보단 취업을 빨리 해서 돈을 벌고 싶었죠. 중소기업 사무직에 취직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격증 공부를 하던 제게 동네 언니가 조언을 해주더군요. 소진아, 내가 여의도에서 회사원들 상대로 요크루트 판매하잖아. 너도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거 수입이 중소기업 다니는 회사원들보다 2배는 더 많다. 여기 오피스 하나 영업 뚫으면 매일 아침 요크루트 배달해달라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 전 언니의 말에 솔깃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요크루트 판매원이 되었죠. 이 빌딩 저 빌딩 돌며 영업을 뚫어야 하니 회사원들에게 친절한 미소를 날리느라 광대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뭐 경비원에게 쫓겨나는 일도 허다했지만 돈 버는 재미에 쪽팔리지도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젊음이 무기였던 것 같아요. 엄마가 무진장 힘들게 사시다가 결핵으로 돌아가신 걸 보고 대한민국에서 사람 취급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느꼈거든요. 돈 벌기 위해 악착같이 요구르트를 팔았죠. 그러기를 몇 년 하다 보니 단골도 꽤 많았어요. 언젠가부터는 저를 졸졸 따라다니는 남자도 생겼고요. 어머, 회사 들어가 보셔야 하지 않아요? 제가 요크루트 팔러 다니는 길을 계속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 힘들지 않으세요? 연약한 아가씨인 소진 씨도 이렇게 하루 종일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저도 같이 발로 뛰며 힘을 들여야죠. 아,
왜요? 남자가 여자 따라다니는데 이유가 뭐 있겠어요. 다 관심이 있어서죠. 전 팔팔한 20대 아가씨였지만 요구르트 팔려 다니느라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기에 그런 관심이 어색하게만 느껴졌어요. 그 남자가 따라오든지 말든지 계속 오피스 빌딩들을 오르고 내리는데 한 건물에서 제가 들어가는 걸 제지하더군요. 어이, 요구르트 하지 마. 어딜 함부로 들어가려고 해. 전 한두 번 겪어본 일이 아니기에 경비원 아저씨에게 잘 말해보려 다가갔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절 쫓아다니던 남자를 향해 90도로 넙죽 인사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쿠, 도련님 오셨습니까? 네, 경비원 아저씨. 이분 요크루트 아줌마 아니고 아가씨예요. 앞으로 이분 이 건물 그냥 통과하게 해줘요. 알았죠? 도련님? 경비원이 연신 굽신거리며 도련님이라고 칭하는 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더군요. 그 남자는 의기양양하며 자기 신분을 밝히더군요. 소진씨, 내가 여기 건물주이자 이 회사 회장님 아들이에요. 아직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돼. 사내 직책은 없지만 아빠가 곧 임원짜리 하나 내주지 않을까 싶네요. 아참, 소진씨, 내 이름도 몰랐죠? 난 최진석이라고 해요. 아마 소진씨보다 오빠일 테니 앞으로 오빠라고 불러도 좋아요. 그냥 이 근처 회사의 평범한 직원인 줄로만 알았는데 회사 오너의 아들이라니 속으로 좀 놀랐죠. 어쩐지 회사 일할 생각은 안 하고 하루 종일 제 요크루트 판매대 앞에서 알짱거리더니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게죠. 최진석 이 남자는 자기가 돈 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렸으니 이제 제가 이성적으로 관심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그의 정체를 알고 나니 그에게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더군요.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기, 이제 저 따라다니지 마세요. 중요한 일 하실 분이 요크루트 판매하는 절 졸졸 따라다니셔야 되겠어요. 여기 회사 직원들이 볼까봐 두렵네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소진씨? 내가 부잣집 아들이란 걸 알면 다른 여자들은 좋아서 난리던데. 소진씨는 내가 부잣집 아들인 게 싫어요? 나한테 시집 오면 하루 종일 다리 아프게 요크루트 안 팔아도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요. 전 막노동판에서 일하시는 아빠와 단둘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 환경과는 너무 다르신 것 같아서 딱히 우리가 잘 어울릴 것 같지도 않네요. 자꾸 따라다니시면 제가 영업 지역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참, 아무리 바꿔봐요. 계속 따라다닐 테니까. 난 소진씨 지구 끝까지 쫓아다닐 거라고요. 그 남자는 진짜 지구 끝까지 따라다닐 기세였어요. 영업지역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젠 저희 집까지 따라다니더군요. 벤츠를 끌고 와서 일하는 곳까지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고를 반복했어요. 저도 영 싫지는 않았으니 아마 그의 차를 같이 타고 다녔겠죠. 매일 다른 선물 공세에 심지어 우리 아빠 선물까지 챙겨주더군요. 이런 황송한 대접을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죠.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더니 전 한 3-4번 만에 그에게 홀딱 넘어가고 말았어요. 휴, 다행이다. 이제 날 남자친구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나 그동안 진짜 힘들었다고요. 까짓 이렇게 된 거 우리 결혼까지 고고합시다. 저 남자 사귀는 거 처음이에요.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결혼은 무슨. 남친은 연애를 해본 경험이 많은지 여자의 마음을 잘 알더군요. 집안에서 용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는지 사치를 펑펑 해댔죠. 곁에서 보는 제가 조마조마할 정도로 돈을 물쓰듯 써대더군요. 무슨 양말 한 짝을 사도 백화점에서 사요. 그냥 일반 가게에서 사도 짱짱하니 튼튼한데 돈을 좀 아껴 쓰도록 해요. 소진아, 내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빠가 다 벌어다 주는데 무슨 상관이야. 우리 엄마도 젓가락 하나를 사도 다 백화점에서 산다고. 나랑 엄마랑 각각 백화점 VIP고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마. 그와의 데이트가 편치만은 않았지만 돈이 많으니 그렇게 쓰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죠. 전 남친에게 기대지 않기 위해 요크루트 판매원 일을 계속했어요. 일하고 연애하느라 힘들게 막노동하시는 아빠를 잘 못 챙겨드렸죠. 고된 노동에 건강이 안 좋아진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중풍이었죠. 나름 건장한 아빠였는데 하루아침에 기저귀 차고 방에만 누워 계시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나가서 돈은 벌어야겠고 간병인을 쓰자니 너무 비싸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때 남친이 위로해주며 얘기했어요. 소진아, 내가 가진 게 돈뿐인데 뭘 일을 하려고 그래. 그냥 아빠 돌봐드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말이야. 전 어쩔 수 없이 남친에게 얼마간 생활비를 받으며 아빠의 간병을 했어요. 하루 종일 아빠 곁을 지키면서 살면서 가장 많이 아빠와 대화한 것 같네요. 아빠는 자주 우셨어요. 그동안 엄마 괴롭히며 망나니처럼 산 속죄의 울음이었죠. 미안하다, 우리 딸. 아빠가 끝끝내 이런 못난 꼴까지 보이는구나. 네 엄마 죽고 정신 차려 일하면서 우리 소진이 뒷바라지 잘해주려 했는데 다 물거품이 돼버렸어. 아빠, 내가 다 컸는데 무슨 뒷바라지야.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가 막노동판에서 일하면서 너무 고생하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난 몇 년간 너무 힘들었죠. 이젠 내가 아빠 뒷바라지 해드릴 테니 건강히만 살아주세요. 그 몇 달간 아빠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 가슴속에 맺혔던 한이 다 풀어졌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아빠의 기저귀 수발을 드는 게 하나도 더럽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한 삐뚤이니 그랬나 봅니다. 제가 하루 종일 집에서 아빠 간병만 하느라 틀어 박혀 있으니 남친이 집으로 놀러 오곤 했어요. 곰살 맞은 남친은 누워 계신 아빠한테 장인어른이라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죠. 아빠도 부잣집 아들이라는 남친이 싫지는 않은 눈치였어요. 사위사위하며 둘이 죽이 잘 맞았어요. 하루는 제가 간병에 지쳐 잠이 들어 있는데 남친이 아빠의 똥기저귀까지 갈아들였나 보더군요. 우리 아빠 기저귀 자기가 갈아들였어? 날 깨우지 그랬어. 아휴, 남 기저귀 가는 게 더럽게 느껴졌을 텐데 정말 고마워 자기야. 수고했어. 에이, 장인어른 병관하다 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뭐. 장인어른이 날 사위로 인정하셨으니 우리 결혼하는 거다. 응? 좀 철없고 씀씀이 해픈 남친이었지만 순수하게 날 좋아해주고 우리 아빠한테 잘하는 모습이 참 고맙더군요. 어쩌면 그 모습과 마음을 잊지 못해서 그 후 30년 넘게 그와의 결혼 생활을 버텼는지도 모르겠네요. 저와 남친의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병색이 짙어져만 갔어요. 본인도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하루는 절 불러다 유언 비슷하게 하시더군요. 소진아, 아빠가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다. 내가 빨리 죽어야 너희 둘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 수 있을 테니 차라리 빨리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최서방 꽉 잡도록 해라. 너희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돈이 없으니 이 고생을 하다 결국 죽는 게 아니겠니. 이 사회에선 돈이 전부다. 돈 있는 집 자식에 널 그토록 아껴주는 남자니 꽉 잡고 놓치지 않도록 해. 결혼하거든 평생 100년 해로해라. 어차피 여자는 그저 시집가면 귀먹어 3년, 눈 감고 3년, 벙어리로 3년이라지 않더냐. 혹여 최서방이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다 용서해주고 넘어가라. 나중에 낳을 네 자식을 위해서도
네가 다 참아야 해. 알았지? 그때가 30년도 더 전의 일이니 그때 사회 분위기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남편이 아무리 지랄해도 아내만 다 참으면 가정에 평화가 온다고 믿는 가부장적인 시대였죠. 그 후로 몇 달 뒤 아빠는 심장마비로 주무시며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1년이 넘는 짧은 기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렸기에 그나마 마음의 짐이 덜했죠. 하지만 장례를 마치고 집에 오니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항상 누워 계시던 자리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네요. 몇 명 없던 친척도 연락이 안 되던 터라 이제 세상에 완전히 나 혼자인 것만 같았거든요. 제가 의지할 사람은 단 한 명, 남친뿐이었죠. 아빠가 돌아가시고 유언대로 남친과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났어요. 물론 아직 남친 집안의 허락을 받지 못했죠. 남친이 은근 쫄보라 제게 결혼하자 어쩌자 해놓고는 정작 본인 집안엔 말도 못 꺼낸 모양이더군요. 그런 애매한 시기에 덜컥 임신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한 속도 위반이었죠. 심지어 쌍둥이가 들어섰더군요.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젠 입장이 바뀌어 제가 결혼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 쌍둥이까지 생긴 마당에 언제 부모님께 말씀드릴 거야. 처음부터 나랑 결혼하자고 달려들더니 막상 부모님한테 내 존재를 얘기하려니 창피해? 무서워? 수진아, 내 아이의 엄마가 된 네가 뭐가 쪽팔리고 창피하다는 거야. 좀만 기다려. 내가 다 잘 말씀드릴 테니. 제가 재촉을 하니 부모님께 내 얘기와 임신했다는 사실까지 알렸다더군요. 곧 부모님 뵙는 약속까지 잡았다기에 나름 설레는 마음으로 최대한 정숙하게 차려입고 예비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들어서자마자 잠시나마 설레었던 게 무색하리만큼 푸대접을 당했죠. 문이 열리자마자 예비시모가 절 향해 냅다 굵은 소금을 뿌려대는 게 아니겠어요? 야 이년아, 어디서 근본도 없는 년이 아이를 배워가지고는 우리 집에 입성하려 들어. 네 뱃속에 쌍둥이 시계나 있다며? 그럼 뭐 내가 순순히 받아줄 줄 알았냐? 어린 파 한 푼 없이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랑 같이 내가 예약해둔 산부인과로 가자. 쌍둥이인지 뭔지. 이 집에 발들일 생각은 추워도 말라고. 굵은 소금은 또 어찌나 많이 뿌렸는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짜디짠 소금 알갱이가 뚝뚝 떨어지고 제 눈에서도 서러움의 눈물이 같이 떨어졌죠. 고개를 들어 예비시모인지 뭐식인지 뺨을 날리고 싶었지만 예비시부와 남친이 알아서 처리해 주더군요. 아우 엄마 미쳤어요? 임신한 사람한테 소금바가지를 날리다니. 애기라도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소진이 착한 애예요. 결혼하면 며느리로서 엄마 아빠한테 진짜 잘할 테니 두고 보시라고요. 일단 진정하고 2층 제 방으로 가십시다. 네? 남친은 본인 엄마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2층으로 올라가더군요. 예비 시부도 놀라서 제게 괜찮냐며 물었죠. 시모와는 다르게 시부는 처음부터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세아가 정말 미안하구나. 저놈의 옆에 내가 교양을 밥 말아먹었나? 내가 진석 엄마는 단단히 꼬셔놓을 테니 걱정 말고 결혼 진행하려무나. 자, 네 시엠이 내려오기 전에 이 봉투 먼저 받으렴. 저놈의 옆에 내가 아마 혼수 엄청나게 바랄 거다. 이 돈으로 충분히 장만할 수 있을 테니 얼른 가방에 넣어두거라. 전 영문도 모른 채 그 돈을 받고는 난리통인 남친 집을 빠져나왔어요. 지하철 타고 집에 오는데 너무 서러워서 엉엉 울고 말았죠. 지하철에 탄 사람들이 저보고 미친 여잔 줄 알고 수근수근 될 정도로 말이죠. 집에 돌아와 좀 진정을 하고는 예비 시부가 준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거기에 무려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있었어요. 35년 전에 2천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 돈을 들고는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생전 처음 보는 액수의 현금이었거든요. 이게 진짜 돈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그 후 어찌저찌 결혼이 진행되었는데 시부의 예상대로 시모는 엄청난 혼수를 요구해왔죠. 전 시부가 몰래 준 돈으로 거의 해결할 수 있었어요. 시모의 결혼 조건은 제가 합가해서 시댁살이를 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시모는 제가 아이를 낳고 이혼당해서 저 혼자 쫓겨나는 계획을 짰더군요. 시모는 아주 살뜰히 그 미친 계획을 실현시켜 갔어요. 결혼 초기 쌍둥이여서 그랬는지 입덧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아랑곳 않고 제게 모든 살림을 다 시켰죠. 그때 당시 세탁기 없는 집이 많았는데 시댁은 부잣집이라 커다란 외제 세탁기가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 시집 오자 잘 사용하던 세탁기를 없애버리더군요. 자, 이제부터 손빨래 시작이다. 임신해서 배부르다고 살림 게을리하면 엉덩이를 걷어차서 내쫓아버릴 테니 그리 알아. 너무 어이없는 사건이었기에 시모한테 대들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짓이세요? 저 여기 일하는 아줌마 아니고 이 집 며느리이자 가족으로 들어온 거예요. 쌍둥이 임신해서 가뜩이나 힘든 절 골탕 먹이시려는 거예요? 그럼 빨래는 어머님께서 담당하세요. 제가 다른 살림할 테니. 도저히 이 큰 집 살림 저 혼자 못하겠어요.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인 줄 알았던 며느리가 대드니 시모가 흠칫 놀라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도 살아야 했기에 그 후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대들었어요. 육탄전을 벌이진 않았지만 마음만으론 시모와 치고받고 싸웠죠. 시댁이 종갓집이라 제사는 또 왜 그리도 많던지요. 제삿날이면 친척 어른들이 줄줄이 행차하는데 집 안에 사람들이 한 50명도 넘게 오는 것 같았어요. 그 손님 치레를 거의 저 혼자 다 해야만 했었죠. 그것도 서러운데 시모는 제가 며느리인 게 창피하다며 부엌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더군요. 그럴 때면 시부가 절 불러내서 친척 어른들에게 소개시켜줬어요. 시부의 배려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찔끔 날 때도 있었죠. 지금에 와서 자상한 어른이었던 시부가 참 그립네요. 이렇게도 고된 시집살이 속에서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나 봐요. 계속 화열을 쏟아내더니 결국 유산이 되고 말았어요. 쌍둥이 둘 다 말이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후의 일들이었어요. 제가 믿고 따랐던 시부가 과로사로 회사에서 돌아가신 거였어요. 제가 아이를 잃은 슬픔에서 채 빠져나오지도 못한 채 시부의 장례식을 치러야만 했죠. 저와 남편 시모 모두 다 멘붕에 빠져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회사는 어떻게든 굴러가야 했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남편이 회장 자리에 오르고 전업주부였던 시모까지 가세했죠. 경영의 기억자도 모르며 시부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백화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던 남편과 시모는 당연히 회사를 단시간에 말아먹었어요.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고 멀쩡했던 회사를 폐업시키고도 집에 축적해놓은 돈으로 어찌저찌 먹고 살 수는 있었어요. 그래도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은 없었기에 돈이 점차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그 와중에 남편과 시모의 사치는 계속되었고 어르고 달래며 말려도 봤지만 그들의 소비 습관은 막을 수 없었어요. 야 며느리야, 너 아무리 우리 회사가 망했어도 시장 바닥에서 사온 과일이랑 채소를 지금 먹으라는 거냐? 어머님, 흠집 없는 최상품이에요. 그냥 드세요. 안 죽어요. 다른 사람들 다 시장에서 식재료 사다가 먹는다고요. 포도 한 송이를 사와도 백화점에서 사오란 말이야. 이거 길 가는 개나 주든지 개만도 못한 네가 먹든지 마음대로 하고
얼른 백화점 가서 다시 사와라. 그럼 개만도 못한 어머님 아들이나 줘야겠네요. 뭐야? 내 귀한 아들 보고 지금 개만도 못하다고 찌꺼린 게냐? 저년이 미쳤나? 어머님 아들, 나이 30 넘어서 맨날 오락실이나 다니고 저게 개지 사람이에요? 돈 아껴도 부족할 마당에 양말 한 짝을 사도 백화점 가서 산다니 모전자전이네요 정말. 회사를 폐업시키고 남편은 오락실이나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시간과 돈을 낭비했어요. 태어나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쓸 줄만 아는 사람이니 이래서 돈 번다는 개념을 잘 이해조차 못하더군요. 집에는 잘 들어오지도 않고 밖으로만 뱅뱅 돌았죠. 하도 답답해서 하루는 동네 점집을 찾았어요. 원래 미신 같은 거 잘 믿는 스타일이 아닌데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때 당시 30세 나이로 불면증과 우울증, 경증에 목류병 증세까지 좀 있어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것만으로 해소가 안 되는 무언가가 있었죠. 점쟁이가 그러더군요. 당신 양쪽 어깨 위에 2명의 귀신이 들어앉았어. 한 명은 곧 떨어져 나가겠는데 다른 한 명은 30년 후에나 떨어질 걸세. 물론 나한테 부적을 쓰면 둘 다 바로 떨어져 나갈 수 있게 해주지. 귀신이요? 그 부적이란 게 얼만데요? 30년 있을 귀신을 한 번에 떨어뜨려 주는 거니까 좀 비싸. 딱 100만 원만 받을게. 그때 당시 제 수중에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은 없었기에 그냥 부적을 안 쓰고 찜찜하게 돌아 나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30년간 붙어있을 귀신이란 존재가 바로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 덕분에 그 후로 우리 딸을 얻게 되었으니 30년간 날 괴롭힌 인간 말종이라도 고마워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 후로 시댁에 망조가 들었는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돈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백화점을 뻔질나게 드나들던 시모가 백화점 건물이 무너져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남편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소진아, 우리 엄마가 백화점 갔는데 글쎄 백화점 건물이 무너졌대. 지금 뉴스 빨리 켜봐. 대한민국이 난리 났다고. 우리 엄마 어떡해. 남편 말대로 뉴스를 켜보니 그 사건을 인해 나라가 들썩이고 있더군요. 시모는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고 말았죠. 하필이면 그때 제가 딸아이를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안 그래도 가정에 소홀하던 남편은 자기 엄마의 죽음을 계기로 완전히 폐인이 되고 말았어요. 괜히 저한테 해코지하듯 퍼붓곤 했죠. 네가 우리 엄마 죽여달라고 점집 가서 빌었지? 너 저번에 점집 갔었다고 했잖아. 우리 엄마가 너 구박하니까 이때다 싶어. 점쟁이한테 돈 주면서 사주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발 헛소리 좀 그만해. 내 뱃속에 당신 딸 자라고 있는 거 안 보여? 유산된 쌍둥이들처럼 우리 딸 잃을 수는 없어. 더 이상 나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 첫 출산을 할 때도 남편의 행동은 가관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이라고 출산하는 병원에 와서는 옆에서 과자며 만화책만 연신 보더니 정작 제가 아이를 낳을 때는 분만실에 못 들어오겠다더군요. 나 무서워서도 애기 낳는 거 못 보겠어. 밑으로 낳는다는 생각만 해도 징그러운걸? 막 피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밖에서 기다릴게. 화이팅! 그토록 철없는 남편을 보며 진심으로 이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걸 후회했죠. 하지만 딸아이만큼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쁘더군요. 누굴 닮아 그렇게 똑똑하고 야무지던지. 제가 돈 번다고 요크루트 장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딸 소리가 스스로 잘 생활해준 덕분이었죠. 남편은 요크루트 팔아서 남은 수익을 뺏어가기 바빴어요. 시부모한테서 받은 유산이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늘 넘쳐나는 줄만 알았던 돈이 없어지니 불안해하더니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나서더군요. 돈이 좀 모일만 하면 사업 자금한다고 뺏어가는 남편을 보며 옛날 우리 친정 부모님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어요. 딸은 아빠와 비슷한 남자가 결혼한다더니 제가 딱 그 케이스였나 봐요. 저희 엄마의 비극적인 운명과 제가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안 돼. 난 엄마처럼 남편 때문에 생고생하다 죽을 순 없어. 우리 딸 소리는 내가 지켜야 해. 이런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으로부터 최대한 재산을 지키면서 말이죠. 우리 딸 소리는 공부도 잘해서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냥 꿈일 뿐이겠지. 변호사가 아무나 되나 싶었는데 정말로 명문대 학부를 졸업하고 제 힘으로 로스쿨에 들어가더군요. 엄마, 나 로스쿨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했으니 돈 들어갈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 열심히 해서 변호사 시험 한 방에 붙을게요. 엄마 딸만 믿으시라고요. 이렇게 든든한 딸이라니. 남편 복, 시댁 복, 부모 복 다 없어도 자식 복 하나 있으니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았죠. 사고 뭉친 남편은 딸내미가 로스쿨에 합격하든지 말든지 이번엔 중고차 사업을 해보겠다며 돈을 달라더군요. 돈 못 줘. 지금까지 사업한다고 뺏어간 돈이 얼마야? 그 돈이면 집 한 채를 샀겠다. 지금 우리 있던 재산 다 날리고 겨우 전셋집 하나 남은 거 안 보여? 더 이상 돈 못 줘. 차라리 날 구워 삶아라, 이 미친 인간아. 재수없는 여편네 같으니라고.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무식한 여편네랑 대화가 안 되지. 우리 딸도 성인이 되었으니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때마다 친정 아빠의 유언이 떠오르더군요. 최서방과 백년해로하라던. 그리고 우리 아빠 중풍으로 누워 계실 때 똥개저기 갈아주며 순수한 마음으로 나와 결혼을 원하던 남편이 생각나서 차마 갈라서지 못했죠. 저 참 바보 같죠? 그놈의 정이 뭔지. 정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3년 후 로스쿨을 졸업하며 변호사가 된 딸은 같은 로펌의 남자 변호사와 사귀게 되어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더군요. 딸에게 듣자 하니 남친은 돈과 명예, 권력을 모두 가진 집안의 자제라고 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엄마된 입장에서 딸내미가 아직 30도 안 된 나이에 결혼을 한다는 게 너무 아쉽더군요. 소리야, 벌써 시집 가려고? 좀 더 엄마 곁에 있다가 결혼하면 안 될까? 엄마한텐 네가 전부인데 너무 아쉽구나. 하지만 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온 딸아이는 남친을 놓치기 싫다며 상견례 자리까지 일사천리로 마련하더군요. 사돈들 집안이 워낙 명망 있는 집안이라기에 최대한 기품 있어 보이게 꾸미고 상견례 자리에 나갔죠. 중고차 사업한다며 맨날 술독에 빠져 살던 남편은 상견례 자리에까지 지각을 하더군요. 전날 밤 사우나에서 바로 왔다며 싸구려 스킨 냄새와 술 냄새를 풍풍 풍기며 말이죠. 아내인 제가 다 쥐구멍에 숨고 싶을 정도로 창피했죠. 사돈 양반들, 듣자 하니 돈 좀 있으신 집안이라던데 그럼 벤츠 하나 끌고 다니셔야죠. 여기 성능 좋고 때깔 죽이는 벤츠가 하나 있습니다요. 벤츠요? 저희 벌써 3대나 집에 있죠. 사돈 어른께서 중고차 사업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영업을 하시는 걸 보니 사업 꽤나 잘하시나 봅니다. 사돈들은 그저 웃고 넘기려고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굳이 그 자리에서 책자까지 펼쳐가며 중고차를 팔아 넘기더군요. 기어이 차를 한 대 팔고는 의기양양하며 집에 돌아왔어요. 물론 집에서 저와 대판 싸웠지만요. 그렇게 딸내미의 결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일주일쯤 뒤 소리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엄마, 나 파혼당했어. 남친 집안에서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랑 사돈 맺을 수 없대.
아빠가 남친 부모님께 침수 차량에 완전 꽂은 중고차를 팔았다며.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침수차라니. 전 옆에서 코 골며 드러누워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워서 따졌어요. 당신, 사돈 어른들한테 침수된 중고차 판 거야? 멀쩡한 차가 아니었어? 아, 그걸 벌써 알아챘대? 역시 돈 많은 집안이라 그런가? 빨리도 알아챘네. 아니, 그럼 중고차가 달리 준 거겠어? 뭔가 문제가 있으니 내놓은 거 아니겠냐고. 이 미친 인간아. 그것 때문에 우리 딸내미 파혼당했대잖아. 사돈될 집안에 그따위 침수차를 속여서 팔면 어떡해. 아무리 남편에게 따져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전 로펌 근처에서 혼자 자취를 하며 살고 있을 딸에게 며칠 가 있기 위해 짐을 챙겨 집을 나섰어요. 남편 대신 제가 딸 소리에게 사과하며 위로해 주었죠. 그리고는 며칠 만에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안의 가구며 집기가 그전과는 미세하게 달라져 있더군요. 뭐야? 자기가 옮겼어? 침대 위치도 좀 바뀌고 어딘가 달라진 것 같은데? 어? 뭐가? 당신이 30대부터 정신과 약을 계속 먹어서 미쳐버렸나 보지? 왜? 목류병 증세도 좀 있었잖아. 본인이 옮겨놓고 기억 못하는 거 아냐? 요크루트 판매한 일을 계속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는데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또 어딘가 달라져 있더군요. 하도 이상해서 남편 몰래 CCTV를 설치해봤죠. 한 일주일쯤 지나 확인을 해보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웬 30대나 된 것 같은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남편과 부부 행세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내 살림들을 마치 본인 살림처럼 주물럭거리면서 말이죠. 너무 소름 끼치고 더러웠어요. 증거까지 확보됐으니 남편에게 들이밀며 확인 사살을 했죠. 발뺌할 줄 알았던 남편은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그래, 이 여자 술집 여자다. 하지만 내 나이 60대에 처음으로 뿅 간 여자야. 내 인생의 진정한 사랑은 이 여자뿐이라고. 우리 이혼해. 이 여자가 나 먹여 살려준댔어. 요즘 100세 시대니깐 앞으로 40년은 이 여자랑 살 거야. 당신만 빠져주면 돼. 전 완전히 충격에 빠져 변호사인 딸내미한테 전화해서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엄마, 진정하고 일단 이혼하지 말고 있어봐요. 그 여자랑 아빠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증거만 남겨줘요. 그렇게 딸만 믿고 이혼을 거부한 채 집에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기 싫었는지 남편이 집을 나가더군요. 전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남자를 남편으로 믿고 산 게 억울하고 분통해서 바들바들 떨며 집에 있었죠. 그런데 3일 후 우리 딸 소리로부터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너무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아빠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대요. 그 여자는 아빠를 사지로 몰아넣고 돈을 빼돌려서 도망가려다 잡혔대요. 뭐? 네 아빠가 죽어? 아, 여보, 소진 아빠, 안 돼. 온갖 못난이 짓은 다 했지만 내 딸아이의 아빠이자 40년 가까이 같이 산 남편이 죽었다니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군요. 내 가족이 또 하나 저 세상으로 떠나갔다는 사실이 슬펐죠. 환갑이 돼서야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귀신 같은 남편이 떨어져 나갔지만 아직도 문득 남편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참, 부부관계라는 게 남들이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나 봅니다. 지금도 남편이 하루아침에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네요. 단 한 명 남은 내 핏줄인 우리 딸 소리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앞으로 제 인생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남편이 죽은 후로 지난 몇십 년간 해오던 요크루트 판매도 그만뒀네요. 뭔가 다른 일을 새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에서요. 변호사로 연봉도 두둑히 받고 있는 딸은 이제 그만 쉬시라고
본인이 절 부양하겠다고 하지만 가난이 몸에 배어있는 저로서는 그냥 놀고 먹을 수만은 없죠. 이 할줌마는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파랑새를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 합니다. 사연살롱 여러분들께서 저희 친구가 되어 힘내라고 격려 한마디 해주신다면 크나큰 에너지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겠죠. 우리 다 같이 힘내보아요.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